안녕하십니까. 부방대 연구원 K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로 검증하는 선관위와 대법원의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은 자유와 공정과 평화와 평등, 더불어 행복한 일상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은 지금 현실의 세계는 초안전이 벌어지는 부정선거와 국민 주권의 침탈, 그리고 넥스트 홍콩 부정선거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수도권 사전투표 부정선거 분석으로서 양당체제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치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순서는 미국 대선 분석, 두 번째, 한국 부정선거 유무 논란의 핵심인 단일 모집단 여부 문제, 그리고 양당체제 모델의 개요, 그리고 수도권 21대 총선 사전투표, 8대 지방선거 수도권 사전투표, 20대 대선 사전투표, 22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를 분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붕괴로 인한 국민주권 상실에 대해서 논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2020년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분석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닥터 시바 아야두라이라는 분인데 14세에 최초로 이메일을 코딩하고 특허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MIT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4개의 학위를 받은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자 발명가이자 교육자입니다. 이분이 연구하신 부분들을 사전 요약하면요, 미시건주의 주요 3개 카운티 오클랜드, 매콤, 켄트의 분석 결과에 트럼프의 득표가 최소한 13만 8천 표 이상 축소되었더라 라는 것이고, 그것은 6만 9천 표가 트럼프가 감소하면서 그게 바이든에게 옮겨갔다. 3개 카운티에서 트럼프를 찍은 6만 9천 표가 바이든에게로 이전, 표갈이 됐다는 겁니다. 트랜스퍼 됐다고 하는데, 이런 트랜스퍼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공화당 지지가 증가하는 선거구일수록 점증적으로 더 많은 표를 트랜스퍼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정당에 일괄 투표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공화당에 투표할래. 그러면 공화당 관련된 후보들이 한꺼번에 다 마킹이 되는 거고요. 개별 후보 투표는 나는 공화당은 별로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이 있으니까 개별 후보에게 투표할게. 트럼프에게 투표할게. 바이든에게 투표할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X축이 공화당 득표율입니다. 그 선거구에 있어가지고 선거구라고 그러면 영어로는 프리싱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투표소에 가깝습니다. 제1투표소, 제2투표소 할 때 이 투표소의 득표율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공화당의 득표율과 트럼프의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값을 나타내는 차이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트럼프가 더 인기가 있다면은 이 공화당 득표율 대비해서 일정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이 수평적인 추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화당이 60%일 때 트럼프는 한 10% 더 많이 받아서 한 70% 정도 이렇게 득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켄트 카운티 같은 부분들을 보니까 여기는 트럼프가 공화당이 85% 득표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득표가 공화당이 득표율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공화당 평균 대비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25%까지 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역구는 85% 득표를 받았지만은 트럼프는 마이너스 25%인 60% 지지만 받았다는 겁니다. 득표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화당 득표율이 높은 곳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에서 22만 5천 표를 빼고 바이든한테 22만 표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다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결론만 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분석들은 상략하고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미국의 현재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투표와 개표,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검증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구 유권자 등록 카드를 마련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제 한국은 신분증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미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 유권자 등록 카드가 있어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은 소스를 공유해야 된다. 뭐 표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기표하는 종이 투표를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카운팅을 했을 때의 투표지 이미지는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투표지 이미지를 공시해서 공개 재검토를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선거위원회 이후에는 자동 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라서 이 켄트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의에 맞게 계산한 후에 그래프로 도출하고 정상 선거 패턴과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난 다음에 불일치 시 부정 선거 패턴과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도록 표갈기 퍼센트 개별 투표율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더니만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바이든 45, 트럼프 35가 아니고 바이든 38, 트럼프 44로 한 30% 정도, 5만 표 정도 표갈이가 이루어졌더라 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가지고 발견을 하고 시바 박사팀이 분석한 결과도 4만 5천 표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5만 표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켄트 카운티의 트럼프 바이든 개별 투표율과 정당 일괄 투표율의 차이를 가지고 분석한 것들, 아까는 이제 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걸 바이든한테까지 넓힌 겁니다. 요 분석하고 켄트 투표소별 특정 후보 개별 투표율과 평균 개별 투표율과의 차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개별 투표율을 몇 퍼센트 했는데 그중에 트럼프는 그 평균에서 얼마 차이가 나고 바이든은 얼마 차이 난다라는 걸 해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평균 대비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뺏기고 바이든은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뺏어 먹는데 이 트럼프가 득표가 많은 데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거를 한국의 수도권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유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와 관련되어서 득표율 차이가 요번에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10% 이상 벌어졌어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존의 박승현 통계학교 회장 하셨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는 하나의 모집단이다. 사전투표, 당일투표 그룹의 표심이 현격하게 차이 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차이 난 거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초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장을 지낸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장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좀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표본이 아니라 또 다른 모집단으로 큰 수의 법칙을 잘못 적용했다. 박승현 교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찰에서도 사전투표 자체가 표본 아닌 모집단인 만큼 별도의 모집단인 거죠. 모집단이 두 개다. 큰 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요, 과연 부정선거, 정상선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 선거 데이터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부정선거 패턴에 해당되는지, 정상선거 패턴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하고, 실제로 표가리가 이루어졌다면 몇 퍼센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겠다라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 체제 모델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모든 선거구의 투표 인원은 1000명으로 동일하며 이들은 100% 투표한다. 선출 후보는 민주당, 국힘당 각 1명씩 총 2명이다. 선거는 사전선거와 당일선거로 나눈다. 선거구는 국힘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일정 지지율 간격으로 10%에서 100%까지 골고루 분포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가지 데이터들을 도출을 해내고, 그거를 실제 양당 투표자의 합시 각 선거구 투표자의 100%가 되게 선거 데이터를 추출한 뒤에 양당 체제 모델 시뮬레이션 그래프하고 실제 선거 데이터를 비교한다 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산수하듯이 이 각 그 선거구 득표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 수가 1000명, 유권자 수가 1000명일 때 지지자 수가 민주당, 미통당으로 어떻게 나뉘느냐, 사전투표율이 나왔을 때 그 값이 실제로 몇 명이 사전투표하는 게 나오느냐, 그랬을 때 사전투표율은 몇 %고, 그렇다면은 사전투표 평균은 얼마냐, 그리고 당일투표와 관련돼서도 득표율이 나오고, 그리고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의 차이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엑셀로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양당 모델 사전투표 정상 상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상 상태일 때는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뭐 43%, 미통당 32%에 그리고 평균 사전투표율은 38.1%의 경우에 어떻게 나오느냐, 민주당은 평균적으로 43.7%의 수평적인 추세선을 나타내고, 미통당은 평균적으로 32.5%의 수평적인 추세선을 나타낸다. 하지만은 미통당이 100%인 곳은 이 자체가 미통당이기 때문에 평균 사전투표율, 선거구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미통당 사전투표율은 32.5%에 수렴하고, 반대로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데로 가면 갈수록 평균 사전투표율은 민주당 평균 득표율과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43.7%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선거구에서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만약에 미통당이 사전투표율이 더 높으면은 반대로 올라가는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과의 차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두 추세선이 평행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통당이 100%인 지역에서는 미통당의 사전투표 추세와는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과는 평행하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이 100%이기 때문에 0이 되고, 미통당은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 비율을 훔쳤다고 봤을 때는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모집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는 평균 사전투표율인 이 38.1%가 원래의 사전투표율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25% 표가리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미통당의 표가 25%씩 일률적으로 도둑을 맞았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은
이 왼쪽 민주당 득표율이 낮은 곳에서는 여기는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훔쳐가려고 해도 훔쳐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미통당 득표율이 높은 지역이라 훔쳐오는 표수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당일 투표에 있어서 민주당 표는 작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당일 투표수에다가 점점 많아지는 사전투표 훔쳐온 거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추세선이 사전투표 추세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더라. 이걸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더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2020년도 미국 대선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 트럼프의, 그러니까 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트럼프는 일정 비율로 개별 투표를 뺏기게 되고, 반대로 바이든의 개별 투표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켄트주는 제가 30% 정도 표갈이 된 걸 분석을 했잖아요. 30% 표갈이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수도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원래는요 이렇게 녹색 선으로 해가지고 이 평균 사전 투표율이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통당이 32.5%고 민주당이 43.7%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그러면 이 평균값은 이렇게 민주당 100%에서 쭉 미통당 100% 지역으로 추세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수도권의 평균 사전 투표율을 추세선을 꺼보니까 이 오른쪽 점선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락하는 평균 추세선이 아니고 상승하는 평균 추세선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보시면 뺏기는 거는 일정 비율로 뺏깁니다. 하지만은 여기는 미통당 표가 적은 데고 여기는 많은 데기 때문에 훔쳐가는 쪽에서는 여기는 굉장히 훔쳐가는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훔쳐가게 되는 거고 이쪽은 굉장히 높게 훔쳐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추세선이 여기 있는 녹색선이잖아요. 녹색선인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노란색 부정선거 패턴에 부합하게 되고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녹색선이 아니고 노란색 추세선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부정선거 패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추세선도 미통당은 이런 추세선, 그리고 민주당은 더 가파른 추세선이 나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 그 양당 간의 사전 투표율은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의 패턴이 나왔고 그 결과는 25% 표가래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엑셀 파일은 제가 동영상 하단에다가 그 파일을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 표가리로 분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정상선거일 경우에는 이 추세선에 맞아져야 되는데 보시면 중심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상적인 추세선 안쪽으로 점들이 모이고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상 추세선 바깥쪽으로 점들이 모이면서 정상 추세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25% 표가리를 적용을 하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평적으로 뺏기는 것,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민주당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이게 부정선거 패턴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고, 25%를 보정했을 때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 25% 표갈이 보정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율은 25% 표갈이가 되면서 21개의 의석이 이 도둑질이 이루어진 거죠. 당선자가 변경된 겁니다. 그 선거구와 각각 민주당, 미통당의 후보들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에서 보시면은 6% 정도, 이게 지금 정상선거 패턴이고 이게 부정선거 패턴이잖아요. 대강 보면 6% 정도 표갈이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면 김은혜 후보는 8,600표 차이로 진 것이 아니라 10만 표 이상 이긴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김동연, 김은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김은혜 후보가 많이 앞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점점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슬아슬하게 김은혜 후보가 지고 김동연 후보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는데, 실제로는 김은혜 후보가 10만 표 이상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김은혜 후보 측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법원에서는 이 소송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도 문제없다,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경기도 부정선거를 덮어버리는 거죠. 4.15 총선 부정선거 이후의 모든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 무효 소송은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늦장 판결을 하면서 다 기각시켜버립니다. 각하시켜버리든지 대법원이 다 뭉개버린 거죠. 그 다음에 20대 대선 수도권 사전분석을 보시면요, 원래 20대 대선 수도권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전투표에서 한 7.9% 이재명이 이기고 윤석열은 73만 표를 졌다. 전체 사전 당일도 합해도 18만 6천 표를 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이 데이터가 부정선거 패턴에 맞느냐, 정상선거 패턴에 맞느냐를 분석을 해보면 정상선거 패턴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보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은 정상선거 패턴의 안쪽에 다 들어옵니다. 오른쪽은 정상선거 패턴의 바깥쪽에 거의 대부분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모집단이 있는 정상선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균 사전투표율인 46.7%를 기준으로 해서 표갈기가 된 거라고 보고 표갈기를 몇 %를 적용을 시키면 적절할까 봤더니 한 15% 표갈기가 적절하게 지금 현재의 선거 데이터와 추세가 적절하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전선거에서 49만 표를 이겼고 윤석열이, 그리고 전체 투표에서도 103만 표를 윤석열이 이겼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 15% 표갈기로 보정이 되면은 이렇게 평균 근처에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윤석열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수도권과 그 대선은요, 수도권과 달리 전국이 단일 선거구입니다. 전국에 어디서 훔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5년 전 2017년 사전 투표율 평균이 26%였습니다. 그런데 22년 대선에는
사전투표율이 36.9로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다른 시도는 10% 정도 사전투표율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세종이 2017년도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34%로. 근데 44%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33%에서 48%, 전북은 31%에서 48%, 전남은 34%에서 51%로 굉장히 급격한 사전투표율의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사전투표하는 집단을 모집단으로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이상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상한 사전투표율의 증가가 전국 사전투표율 차이 분석에서 이 호남권의 사전투표율이 기이하리만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붙어서 뭉쳐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대선에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전국에 있는 재외투표 분석입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에 대한 투표죠. 봤을 때 이 수도권에서 윤석열 후보는 일정 비율 형태로 수평적으로 표를 도둑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재외투표에서 일정 수준으로 가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재외투표율이, 참여율이 높아지는, 득표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표가율이 최소 33%가 넘을 거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부정선거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다. 이 정도의 왜곡이라면은 재외투표는 그 제도가 의심스럽다. 이거는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일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대선 전국 사전투표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표가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략 13% 정도가 이루어졌을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은 실제로 224만 주 차이로 가까스로 이긴 게 아니라 240만 주 정도 차이로 7.2% 이재명 대비 많은 득표를 하면서 이겼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총선의 경우에도 수도권 사전투표 분석에서 표가리가 여기 보시죠. 정상선거라고 봤을 때 두 개의 모집단이라고 봤을 때 정상선거 패턴에 이게 맞아 들어가느냐 봤을 때 정상선거 패턴 추세선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봤을 때는 정상선거 패턴의 안쪽에 점들이 모이고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상선거 패턴 바깥으로 이 점들이 나가게 되면서 결국 이 두 점들의 차이가 이것과 비교해서 2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정상선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은 22% 표갈기를 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미통당은 일정 수준으로 뺏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통당이 아니죠. 국힘당은 그것이 민주당 표에 있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훔쳐가는 그런 표갈이 패턴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이것을 보정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걸 보정을 했을 때 22개의 의석이 바뀌게 되었고 그 선거구와 당사자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요 22%가 아니고 30%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2%가 아니고 30%가 되잖아요.
그러면 22명이 아닌 38명의 의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22%가 아니고 30%가 되게 되면 여기에 없던 의석들이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추가로 더 넘어가게 되면서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는, 그래서 헌법도 개정할 수 있고 모든 탄핵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당이 되어버릴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정 계기로 인해서 이 표갈기를 무지막지하게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막아버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제2의 홍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정선거의 원흉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관위가, 이게 원래 법에는 사인 날인입니다. 개인 도장을 찍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이란 걸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만년 도장도 만들고 이미지를 출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 4.15 재검표장에서 갖가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투표지가 나왔을 때 이 가짜 투표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원래는 투표관리관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투표용지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는 최후의 단계가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날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도장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도장을 다 관리합니다. 때문에 이런 가짜 투표지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관위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선거 용지에 QR코드, 바코드 등을 부착해서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 선관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부정선거 제도화 사례도 심각합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포함해서 모든 투표용지에 있는 도장의 인쇄나 출력을 판례로서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제도화하고 합법화하는데 대법원이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적법한 것으로 판결하고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거소송을 재검표 없이 각하해서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대법원은 한몸으로서 부정선거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재검표장에서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투표 발급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 거 하고 실제로 배춧잎 투표지가 발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번 4.15 총선 재검표 이전에는 배춧잎 투표지라는 것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배춧잎 투표지들을 보시면은 청인이 인쇄된 것들이 있습니다. 청인이 인쇄된 것들은 이 뒷면에는 청인이 없기 때문에 뒷면에 있는 비례대표 용지는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실제로요, 5군데 재검표장 중에 3군데에서 4개의 배춧잎 투표지, 요거 4개입니다. 3개 아닙니다. 업데이트합니다. 4개의 배춧잎 투표지가 났는데 그 중에 2개가 뒷장이 무효가 되는 청인이 인쇄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전국 260개 선거구에서 104장 정도가 청인이 인쇄되지 않는 무효표로서 이거는요, 무효표이기 때문에 투표력에 기재하고 이 뒤쪽에 있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새로 발급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단위의 투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배춧잎 투표지가 200장 나오고 뒤에 무효표가 100장씩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때 연수구 재검표 이후에 어떠한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확률적으로 배춧잎 투표지는 그냥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되어서도 일장기 투표지도 마찬가지로 그게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은 사전투표장에서도 볼 수 없고 그 투표장에서도 볼 수 없고 개표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아무도 못 봤던 새로운 1000장의 일장기 투표지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선관위가 경찰에다가 이 가짜 투표지를 누가 만드는지 조사를 시키지도 않고 고발을 하지도 않았고 대법원도 이것과 관련돼서 일장기 투표지는 인주를 잘못 찍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만 이야기했지 실제로 그게 가짜 투표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선관위가 기각시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가리를 한 것인가 아니면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가짜표를 넣은 것인가 인데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정상선거냐 부정선거냐 패턴을 보니까 정상선거 패턴이 아니고 부정선거 패턴에 맞았고 22% 표가리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22명의 국회의원이 바뀌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국힘당 표를 훔쳐가지고 민주당에 얹어 넣는 거나 순수하게 표를 넣는 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가짜 투표지를 넣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사전 투표는 투표관리관이 개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표장에서 몇 명 투표했는지 사전투표관리관이나 그 투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전산 시스템에 몇 명 투표했다는 거 나오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만 명이 투표 과정을 참관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거다가 아닙니다. 아무도 사전투표를 지금 각각의 투표소에서 몇 명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국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참관한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실질적으로는 표가리가 아니고 표 얹기를 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미국 대선 요번에 트럼프가 이겼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에 보시면 그 전에 대통령을 할 때 워낙 잘했기 때문에 트럼프 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표수로 봤을 때 7천만 표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 표가 갑자기 1000만 표, 2000만 표 갑자기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했죠.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 또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선거론자라고. 하지만은 이번에 24년 대선에서 미국 전역에서 변호사 6,500명을 고용하고 부정선거를 막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트럼프의 득표 수는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은 바이든의 가짜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트럼프가 압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결과적으로 가짜표가 없어지면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됐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다. 같은 논리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저는 한국에 만약에 앞으로 사전투표제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법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사인으로 적용되면서 가짜표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제거가 된다면 대한민국 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율은 상당히 낮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통합명부 시스템에 있는 투표 현황이거든요. 그냥 이거 보고 적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적으로 카운팅해서 우리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 본인이 모릅니다. 선관위에서 정해주면 그걸 적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방대에서 사전투표지 개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대구 남구 대면 구동에서 아침 8시 10분에 99명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통합선거정보시스템에 보니까 137명이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개수된 것과 실제 그 선관위 시스템에 있는 사전투표 숫자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데이터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전선거는 단일한 모집단에 의해서 발생한 알고리즘 투표 바꿔치기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사전선거 부정선거는 확정입니다. 확률적으로 부정선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사전투표한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목표 투표 결과를 위한 알고리즘을 사전투표에 적용해서 투표자 수와 결과를 조작하고 자신이 창조한 투표관리관 도장을 활용해서 수백만 표의 가짜 투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국민주권을 침탈한 반국가 세력인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대법원, 부정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들,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주류 언론,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국내의 공조 세력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만과 같은 투명한 선거 제도를 가지지 않는 한 제2의 홍콩은 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다음 대선 이전에 선관위와 여론심의위원회를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권침탈, 반민주 세력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선거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2의 홍콩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당일 투표, 현장 개표를 가지고 있는 대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에 국민주권이 완전히 뺏기는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까 30% 바꿨을 때 숫자 확확 늘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고 그 모든 데이터 자료는 여기 QR코드하고 이 구글 폴더에 다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자료가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가 좀 많지만은 노력하면은 또는 뭐 이쪽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통계 쪽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논리성이나 증명을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확정이고 그 주범은 선관위와 대법원이고 제2의 홍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세력들, 반민주 세력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